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씨앗 뿌려 스페이스X가 상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에 전격 편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저희 프로그램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이 스튜디오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시는 네.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안이신가요? 아니 실제 젊으신 거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94년생 33살인데 진짜 더 어려 보이시는데. 네. 저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자면 뭐요? 저희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네. 아주 쨍쨍하게 예쁜 저희 그 조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저 라디오 방송하면서 조끼 주시는 건 처음이어서 예. 제가 약간 지방선거 출마한 느낌도 많이 나고 기분을 만끽하십시오. 네. 저 갓생의 의지로 네. 열심히 살자, 네.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함께 갓생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이제 뭐 한창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네. 근데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첫 사례라면서요? 맞습니다. 나스닥 100에 사실 이렇게 빨리 편입되는 게 첫 사례일 수밖에 없는 게 예. 나스닥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거래소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 거래소처럼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나스닥 거래소에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이 편입을 빨리 할 수 있게 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걸 패스트 엔트리. 스페이스X 네. 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사례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배경들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네. 나스닥 입장에서는 많은 기술주들이 나스닥에 편입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나는 나스닥 거래소에 등록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 나스닥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술주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을 좀 들어올 수 있게 나스닥에 쉽게 편입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우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을 하게 해줄 거야. 근데 이 포석에는 어디까지 깔려 있냐면 하반기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엔트로픽 그리고 내년도로 밀리긴 했지만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도 어쨌든 모셔오기 위한. 모셔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너희들이 왔을 때 지수 편입도 빨리 될 수 있고 우리가 시장을 잘 반영해 줄게 라고 해서 이번에 룰이 개편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자마자 지수에도 편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나스닥만 좋자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스페이스X도 뭔가 이점이 있는 거라는 그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어떤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냐면 저희가 패시브 자금이라는 말씀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패시브 자금은 결국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ETF 상품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많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들도 많이 보시지만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 ETF가 어떤 걸 추종을 하냐면 그 지수를 따라가요. 네. 우리가 코스피 ETF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모든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200개만 선정된 걸 따라갑니다. 예. 그러면 그걸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자금이 몰렸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지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200개에 있는 종목들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예. 사들여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럼 자금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 사람들의 지수 추종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이 지수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직접 사들입니다. 그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치 판단을 해서 이걸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반대말이 액티브 자금이거든요. 네. 액티브 자금은 쉽게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 기업은 좋을 것 같아. 이 기업은 나쁠 것 같아서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은 지수에 편입이 됐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 뭐 대표적으로 QQQ 같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는 그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이 스페이스X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이번에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기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편입 첫날 뭐 6.8%가 급락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네. 그 전에 리밸런싱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수가 편입이 되면 기계적으로 이걸 사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지수 편입 첫날에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와는 별개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미 지수 편입이 된 첫날에는 그 재료가 소멸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외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제 상장된 첫날에는 좀 그러니까 주가가 부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을 것이다라고 막 예측이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좀 뭐 빠지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지수를 기대한 것에 대한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됐던 거고. 선 반영이 돼 있는 그쵸.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어떻게 읽습니까? 연구원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놓고 네. 이 주식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응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종목을 사고 나서 네. 내가 팔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과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이스X를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 스페이스X를 주식을 샀다라는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죠. 산 이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스페이스X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스페이스X에 대한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사신 분들은 결국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편입이 되고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되고 아니면 금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가를 언제 팔게 되냐면 주식을 언제 팔게 되냐면 우주산업과 관련된 어떤 삐그덕거림이 심하거나 혹은 스페이스X 대신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치고 올라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주식을 샀던 이유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혹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스페이스X를 하루 이틀 만에 팔고 나올 거야. 네. 그런 분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들을 굉장히 유념 있게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죠. 뭐가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본인이 왜 들어갔고 언제 팔 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사실 때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가지고 첫날은 이제 6.8%가 급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 겁니까? 뭐 이벤트가 끝나서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투자 심리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귀띔으로 들었는데 네. 저희 방송 PD님도 좀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지금 귀를 굉장히 쫑긋 세우고 계신 그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어쨌든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인 이유는 뭐냐면 전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정보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평가하는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가치 평가의 기준 혹은 잣대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참고할 만한 게 없구나. 없어요. 그렇다고 참고할 만한 게 없다고 해서 이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확립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뷰라고 할까요? 시장의 관점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다 혹은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다. 예. 근데 몇 년 전 2020년대 초 혹은 이때쯤 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왈가왈부가 심했어요.
이게 네. 막 모든 사람들은 전기차로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오르고 내리는 거 반복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는 그러한 과정을 올해 최소한 올해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거칠 거예요. 그럼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폭이 매우 심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단기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보통의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스페이스X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급하게 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아니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255달러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X를 255달러까지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 뒤에 255달러까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스페이스X가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을 어떤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이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255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제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고 나서 많이 떨어지면 이제 흔들리죠 멘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스페이스X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 네. 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적립식 투자를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이벤트를 전후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이벤트는 저는 8월 초에 있는 실적 발표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8월 초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서 어떤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구간이 아직 아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7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외부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 네. 또 불리할 수 있고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역해지면 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많으니까 조금 더 그런 이벤트들을 전후로 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무슨 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 했는데 하는 일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뭐 위성, AI, 데이터, 뭐 통신. 그 한마디로 정리하긴 좀 어렵긴 한데 굳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놨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네, 하는 담아놨어요. 기업.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배력도 굉장히 높고요. 예. 일론 머스크의 의중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는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업 부문을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가 우주 영역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AI 영역이 있어요. 예.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퓨어한 우주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올해 연초에 XAI라고 하는 AI 회사와 합병을 해요. 그랬죠. 그 XAI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적인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우주로 돈 버는 게 제일 크지만 네. 지금 우주로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우주 그 돈 안 되는 영역 아니야? 그 돈만 잡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서 AI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우주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그 스타링크 위성 사업으로 돈 벌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로켓으로 인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로 돈을 많이 버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스타링크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의 부문 영업 마진율이 40%에 가까워요. 꽤 높네요. 예,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스타링크는 수익성이 높은 상태이고 지금 매출액 성장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타링크 사업이 우리가 그 기대했던 상상했던 우주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스타링크가 대표적으로 우주 산업에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로켓이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로켓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로켓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제일 되는 사업은 서비스 쪽 네. 그리고 장비 쪽 이런 쪽이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성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춰놔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지금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도 압도적인 로켓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의 이제 그 이익은 언제부터 창출이 될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제일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페이스X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내? 우리의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에 100조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화 적자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요?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적자가 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스페이스X가 지금 사업 부문별로 적자를 놓고 봤을 때 우주 부문에서는 상당히 흑자가 나고 있는데 AI 부문에서의 적자 폭이 심합니다. AI 부문에서 적자 폭이 전사 영업이익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심해요. 왜요? 그건 뭐 투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캐펙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네. GPU 계속 사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흑자 전환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매출액을 늘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에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을 줄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그렇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출액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액은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사업 방향성을 조금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록 서비스예요. 그록? 네.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나 챗 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XAI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용 중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쓰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셔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예. 그 말인즉슨 그걸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바뀐다라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뭘로 바뀌었냐?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록을 키우는 데 위해서만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거를 다른 애들한테 임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나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 지금 계약을 한 데가 어디냐면 엔트로픽, 클로드를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도 계약을 했고 네. 구글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한 규모가 내년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작년 전체 매출보다 훨씬 크게 잡혀 있는 매출액입니다. 네. 그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저는 흑자가 하반기 때는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러면 하반기 때 가시성이 높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런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겠네. 그러면 또 그때를 적립식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은 거죠. 네. 우리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은 한국판 스페이스X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묘한 긴장감이 돌아가는데. 이게 사실 한국판 스페이스X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스페이스X는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가 단위로도 비교하기가 힘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설령 나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우주 기업으로서의 한국판 스페이스X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스페이스X급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가당치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테슬라였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투자한 시점보다 2년 먼저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어요. 이 사람이 2002년에 진짜요?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한화를 중심으로 네. 한화그룹이 특히 국내에 있는 우주기업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서 요 시장에 대한 커가는 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최근에는 김동관 부회장 한화 부회장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간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네. 최근에 이 우주 산업이 워낙 떠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페이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서 국가의 우주 산업을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활발하고 기술 개발도 활발하고 이익도 많이 나니까 실제로 양질의 성장을 보여주긴 해요.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이 그만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이 지금 뉴스페이스처럼 민간이 이끌어갔냐? 아니에요. 나사의 도움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열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들을 처음에는 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그게 기술 축적이 되고 레퍼런스가 쌓이면 해외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업종이 그와 유사한 형태였어요. 우리나라 방산업종이 사실 떠오른 게 전쟁이 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도 무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그 무기 개발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못다한 얘기들은 우리 정의훈 연구원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페이스X 마켓이라는 새 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또 다음번에 꼭 오셔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